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 관련된 이야기와 미국 항모 그리고 무슬림 극단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죠. 투표소 수개표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모가 또다시 홍해에서 빤스를 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의 진짜 배우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홍해에서 미국 항모가 또다시 빤스를 난 사건. 한 이틀 전입니다. 이 미국의 센트콤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티 측에서 대한미사일 그리고 여러 개 이제 드론을 날려보냈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 그리고 이 구축함이 있는 데죠. 미국 트루먼 항모 전단은 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그런데 이 5인 사격으로 F-18 한 대가 추락했다. 미국 구축함에서 실수로 쏘아서 추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미국 항모 전단이 이제 캐주얼티 런더링을 한 거다. 자, 이 후티가 대공 미사를 쏘았는데 거기 맞아서 F-18이 떨어지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5인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 항모 전단의 전자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하 식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미사일은 아예 이제 아군기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전 때문이 아닌가? 후티는 이제 미 항모 전단의 전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뭐 러시아나 중국이 후티를 도와서 일종의 이제 테스트 전자전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오고 곧바로 이 트루먼 항모 전단은 다시 이제 빤스러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아이젠하워 때랑 똑같습니다. 아이젠하워 항모는 당시 이제 홍해 남쪽, 이 아라비아해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작전을 후티 측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후티 반군이 아이젠하워의 드론과 대한 미사일을 쏘았죠. 그런데 아이젠하워에 한 발 맞췄다, 이런 주장을 후티 측에서 먼저 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직후 항모 전단은 전속력으로 스웨즈 운하 쪽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크레타 섬에 잠깐 머문 다음에 뭐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뭐 가판에 한 발 맞았다, 이런 루머가 이제 일파만파로 퍼졌죠. 이번 트루먼호는 직접 맞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이 있고 곧바로 이렇게 빤스러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2월 21일에 여기 있다가 전속력으로 이제 24일 여기 가고 25일 여기 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스웨즈 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지중해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암체워르드가 이런 글을 썼는데,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예멘에서 빠르게 이제 북쪽 홍해로 후퇴한 것, 이번이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입니다. 바로 이제 곧바로 빤스런을 한 겁니다. 이번 경우는 미 해군 전투기에 대한 미국의 5인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후티의 미사일 드론을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측은 한 발을 항공모함 갑판에 맞췄다, 이런 주장을 했죠. 어쨌든 미 항모 전단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렇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이 수상함 시대, 거대 수상함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항공모함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드론의 시대다. 차라리 드론을 탑재한 소형 항모, 항모라고 부르긴 힘듭니다만 드론함이죠. 이런 것을 보내서 공격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이런 드론 항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항모가 약하다 이런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 항모가 같다, 러시아 항모가 같다, 똑같은 꼴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모가 어떤 곳을 이제 때리는데 직접적으로 선두에 떠서 타격을 한다. 그 효용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루머가 더해졌습니다. 리 슬러셔는 미국의 유명한 군사 분석가입니다. 자, 이분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좀 떠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러시아 소위 24가 USS 도널드 쿡에 이제 전자전을 시도한 겁니다. 당시 이제 홍해에서 미국의 이제 도널드 쿡 구축함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전자전을 갔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때릴 수가 없죠. 지나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
이 쿡 항모의 전자 시스템, 탐지 시스템, 발사 시스템 이게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에 이제 구축함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전자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자 시스템이 먹통이 나서 바로 후퇴를 했는데 이거 고치는데 한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번에는 발트해서 러시아 항공기가 또 쿡코를 윙윙거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자전으로 어디서 뭐 전자파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이제 전자 시스템이 윙윙윙 거리기만 하는 거죠. 제대로 이제 탐지를 못 합니다. 수-24 한상이 20번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구축함이 있으면은 그 옆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 이제 헬리콥터 2대도 쿡코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러시아와 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여기에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합니다. 당시 제 업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있다면 러시아 전자전 역량에 대한 제 게시물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 이것을 서방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실제로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자전으로 미국의 이제 그리고 서구의 주력 무기들 여기에 전자전으로 무력화했다. 이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부인했죠. 그러나 미국과 서구가 제공한 첨단 무기들이 이 러시아에서 무력화되는 거 이것은 이미 목격되었습니다. 하이마스도 그렇고 다양한 종류의 유도 무기가 무력화되었다. 특히 이 엑스칼리버 포탄도 그렇습니다. 유효 사격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발을 쏘면은 한 발이 맞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엑스칼리버나 이런 것은 뭐 철수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지스에 집착하는 이유, 함성 기반 버전과 또 루마니아, 폴란드에 이지스 오쇼가 깔려 있습니다. 이 리스 러시아는 이 항모 전단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전자전을 가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당시에 러시아 항공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미국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후티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팡 쏘는데 하늘에서 펑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포스트 EMP, 즉 어떤 좁은 지역, 좁은 에리어에 EMP를 쏘는 겁니다. 무언가 날아가는데 공중에서 빵 터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전자파가 오는 거죠. 이런 무기는 십몇 년 전부터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다 함께 이제 개발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리스 러시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텔셋 또리또리입니다. 이 위성이 공중에서 이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이 위성을 겨냥해서 러시아가 어떤 EMP 무기를 쏘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떠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언뜻 봐서는 뭐 음모론이나 뭐 과장된 뭐 공상과학 영화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었지만 리스 러시아는 러시아 전자전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전자전 무기를 소형화하고 포커스드 EMP, 뭐 무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 맞고 자, 이 항모 전단이 있으면은 한 두어 척의 함정에 어떤 뭐 전자 시스템이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 항모 전단은 빠르게 이제 도주했다. 뭐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이제 FA-18이 격추된 거 이것은 실제 프렌들리 파이어가 맞을 수도 있다. 자, 이제 미국 구축하면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것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자전 무기에 의해서 전자 시스템에 이 교란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입니다. 한 3주 전에 일론 마스크는 미국의 이제 F-35 주력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것을 뭐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했습니다. F-35는 망가진 시스템이다. 완전히 실패한 계획이다. 이 F-35를 비판하는 이제 글을 계속 이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는 여기에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뭐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한동안 시끄럽습니다. 뭐 한국에도 화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론 마스크는 F-35는 철저하게 실패한 무기 체계다. 너무나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지 보수가 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미국 공군의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F-35는 인비저블 하지도 않다. 스텔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우 라이트 센시티비티 카메라에 포착이 된다는 거죠. AI를 이용하면
포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일론 마스크가 뭐 이제 반역적인 일을 했다. 미국의 국가 기밀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미국의 무기 체계를 근거 없이 헐뜯었다. 뭐 이렇게 일론 마스크를 비난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F-35 그리고 뭐 줌왈튼이 이런 뭐 최근에 이 미국의 이 전력을 약화시킨 실패작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러나 결과물이 없습니다. F-35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F-35를 살 바에는 검증된 전투기 F-15나 F-16 뭐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뭐 에르도안은 어차피 중동의 강자로서 이렇게 부상을 했습니다. 이유를 만났을 땐 이 세속적인 문명화된 국가의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오스만 엠파이어 이 투르크 주민들에게 튀르키의 주민들에게는 오스만 투르크 영광 그것을 되돌리겠다 뭐 이런 이미지로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 브라더스 수니파 극단주의자에게는 테러리스트 수장으로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 만나서는 얌전한 어떤 경제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뱀 같은 인물입니다. 뭐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터키가 중동의 강자로서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세계 각국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견제하든가 이렇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댄 코헨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뭐 지금 시리아 사정이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사드를 지지하는 알라위트, 레바논 바로 위에 있는 바닷가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기지에 이 투르크 전사들이죠. 뭐 알카에다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뭐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또 이제 사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위트 주민들이 격렬하게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마주하자 이제 이 투르크 전사들 알카에다죠. 이들은 뭐 HTS 전사들, 이들은 공중에다가 총을 쏘고 위협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시리아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다마스커스 역시 이 반 HTS 시위대들이 지금 뭐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섹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시리아. 그런데 지금 이제 졸라니가 왔지만은 이들은 많은 전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한 2만 정도의 HTS 전사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SNA, 투르크 집계는 지금 이쪽에 이제 쿠르드족과 싸우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은 또 이제 HTS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끔찍스러운 전화에 휘말릴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댄 코헨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 에르도안이 보낸 HTS는 알카에다라는 것, 이들을 이제 세탁한 거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4000년대 마을인 사디드의 기독교인을 이들 알카에다 아이시스는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성 테오도르 교회를 모독하고 살해한 남성, 여성, 어린이 시신을 2개의 집단 무덤에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서구는 침묵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댄 코헨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첨단 대공 시스템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마스커스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터키의 대공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기가 만약에 폭격을 하면은 거기에 사격을 할 건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는 이런 첨단 현대화된 대공 시스템 앞에서는 그냥 터키 슈팅이죠. 그래서 터키가 작심을 하면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뭐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면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벌레릭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중동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슬림과 중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주의자들, 지금 뭐 이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알카에다니, 아이시스니, 무자헤딘이니,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또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곳곳에 뭐 리비아, 또 이집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나온 존재들일까? 이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뭐 유럽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종교나 민족의 가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레릭 이야기입니다. 서방이 수십 년 동안
고의적으로 이들을 급진화했다. 첫 번째 타겟이 무슬림 브라더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죠. 해외에서 전쟁과 대리전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어떤 명분과 그리고 이제 대리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무슬림 극단주의 이것을 만들고 부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시리아의 알카에다 HTS죠. 이들을 공개적으로 포옹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서방인들은 이제 이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은 누구인가? 서구가 지원하는 무슬림 극단주의에 맞서서 힘들게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들, 그들은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리비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습니다. 이라크도 그렇죠.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원래 서방이 지원하는 테러리즘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운 그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시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구, 서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 1945년에서 53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싸운 낙지들. 이들이 이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또 이제 서구로 와서 독일이나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로 온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이 씨앗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할 때 중동에서 어떤 내전이나 전쟁의 전사들이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만약 이 무슬림이 극진주의를 바로 만드는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 중에 1%만 극단주의자를 만들게 된다면 2천만 명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극단주의자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은밀한 자금, 무기, 훈련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하지 못하거나 이미 이런 작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블레릭은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말이야 테러를 저지르고 싶어야 모조리 극단주의자들이야. 무슬림 종교 안에 코란 구절 안에 그런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쿠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선택된 문장들 앞뒤를 짜집읍니다. 이런 것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무슬림 브라더스 관련된 책입니다. 무슬림 브라더스가 만든 책, 그리고 와하비즘 세력이 만든 이제 이 무슬림을 해석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테러와 잔혹성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와하비즘 세력과 이 무슬림 브라더스가 일부러 코란을 이용해서 짜집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버전을 만든 거죠. 이것은 급진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서구는 여기에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쿠란이 아닌 추가적인 텍스트에 불과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무슬림 극단주의를 펌핑하는 국가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겟 집단을 급진화하기 위해서 와하비즘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책을 만들고 무슬림 브라더스 연관된 책을 만들고 또 이제 급진주의자들은 이것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 전체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명의 충돌을 쓴 이 사무엘 헌팅턴입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영국 MI6 요원 출신입니다. 이 남아공에서 활약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네오콘 세력에 붙어서 이런 책을 쓰고 미국과 중동의 충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것을 명분으로 중동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명론적인 충돌의 텍스트를 만든 사람이 샘 헌팅턴이죠.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잔 미어샤이머 교수가 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우 짧은 글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도덕적 파산,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된 겁니다. 2024년 12월 19일 며칠 전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 17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한 2주 전이죠. 국제 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제노사이드, 이것을 자세히 기술한 296페이지의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입니다. 11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와 그리고 이제 전 국방부 장관 요아프 갈란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전입니다. 1월 26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서방 국가들 인권, 여성의 인권, 어린아이들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헌신한다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서구. 그런데 이들은 만약 정상적인 국가,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를 사전에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세 나라, 특히 영국, 미국, 독일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저지르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모든 면에서 지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 세 나라는 제노사이드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서구의 수많은 인권 옹호자들은 대부분 이 제노사이드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류 언론은 이 팔레스타인에게 저지르는 일을 폭로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매체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지를 했습니다. 확고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를 지지했거나 침묵을 지킨 서구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 역사는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어샤이미 교수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레츠의 언론, 이스라엘의 이제 주류 언론입니다. 야당 세력의 언론입니다. 자, 이 하레츠 역시 지금 가자나 서한 지구에서 저지르는 일,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오피니언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God 컴플렉스에 빠진다.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의 입장에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진 사이콜로지컬한 것, 이 도덕적인 아노미 현상,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걸 이스라엘의 심리학자가 이스라엘 언론에, 주류 언론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전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관련된 겁니다. 이 폴란드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폴란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루소포비아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면은 잘해 계속 밀어붙여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패할수록 러시아는 점점 더 폴란드 국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폴란드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실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에 폴란드인의 55%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는다. 그리고 주권의 일부분을 상실한다. 러시아에 좀 개입을 받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몇 달 전에는 한 3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폴란드 내에서도 계속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중단해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 소식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 헤지스. 자, 이 뉴욕 타임즈인가 워싱턴 포스트 거기 기자로 있다가 이라크 전 이런 데 반대해서 이제 언론사를 박차고 나서 이 독립 언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파시즘은 파산한 자유주의에 사생하다. 지금 미국과 서유럽 이들의 자유주의 실험 이것은 완전히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의 파시즘이 꿈틀댄다는 거죠. 자, 우리 일단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중적인 법률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하게 체포되고 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석유 유출 사고나 혹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범죄, 전 세계 부의 40%를 앗아간 과두 지배계급들, 이들은 끔찍한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지만 미온적인 행정 통제, 상징적인 벌금, 그리고 부유한 가해자에게 형사 기소를 면제해주고 민사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 자본주의의 유토피아적 이념, 이것은 엄청난 사기입니다. 크리스 헤지스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계급이 신자유주의 이것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엄청난 범죄적인 약탈을 저질렀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약탈적이고 과도적인 엘리트 손에 흘러들어가 러버베론 시대 이래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했습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근로빈곤층, 자, 이들은 만성적인 빈곤과 저취업에 빠졌습니다. 공장을 뜯어서 중국으로 다 옮겼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친중 국가는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박탈하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친중 국가죠. 자, 이 중산층은 미국 내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한때 제품을 제조하고 공장 일자리를 제공했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무역장벽을 파괴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은행에 천문학적인 돈을 파킹을 하면서 미국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을 붕괴시켰죠. 그리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이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확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규제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그 자리에 기업이라는 괴물을 앉혔습니다. 자, 이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뭐 이런 라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매력 중에 하나는 자,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정치적인 허세, 자, 이 신자유주의자, 이들의 정치적인 허세 파산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영구적인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거짓말, 이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내 편에 이제 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이제 강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전체주의로 달리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크리세지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규칙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경멸을 합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자율성으로 정의되는 이런 세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전체주의 통제는 항상 잔인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떠받들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저 우주에 말이야, 뭐 외계 생물체들이 사는 별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만약 그런 별이 있다면 미국 정부는 당장 지원금을 그 별로 보낼 거야. 이것이 싫어. 그래서 왜 뭐 우주인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정부의 자산, 자원들 이것을 해외로 보내면서 미국의 지배계급의 이익이 되는 어떤 정책을 취합니다. 뭐 전쟁, 내전 이런 것을 유도하면서 미국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것을 트럼프는 과거에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7일입니다. 이재명 지금 이제 대표죠. 이 양반의 이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 부정선거다. 투표소 수개표 해야. 자, 2016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 문재인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정선거가 있었다. 어떤 이유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수개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뭐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자, 이것은 부정선거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선거는 없죠. 자, 정황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구가 있으면 자, 선거 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손으로 종이 투표지에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밸리디티의 그 증거물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핸드마크도 손으로 찍은 이 페이퍼 밸럿, 종이 투표지 이것이 선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 개표기 그리고 서버 이런 것은 세컨더리한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A라는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퍼 밸럿, 종이 투표지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전자 장비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두고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리카운팅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는 늘 의혹이 뒤따르고 패한 측은 야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김두관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힘당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2020년 4.15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은 단순 리카운팅만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밸럿이나 이런 데 대한 정밀 감시 그리고 뭐 서버를 뒤진다는가 이런 것은 이제 다 블락킹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투표소 수개표는 한국 선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이제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95%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024년 대선에 바로 이 투표소 수개표 이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은 투표소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를 핑계로 체육관 개표소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체육관에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 투표지를 다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투표소에 보관된 투표지가 이동을 하면서 바꿔치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가짜 투표지가 집어넣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동 과정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큰 체육관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비드를 핑계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 중앙 집중적인 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 투표지라든가 이런 증거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원칙, 이것을 훼손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일단 이동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A라는 투표소에 투표함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딱 들여다보게 되겠죠. 이때 투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여기에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아주 이제 낮추어지게 된다는 거죠. 수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없애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 어떤가요? 지역구가 있으면 곳곳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한 곳에 이렇게 모으게 되죠. 이때 투표함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사전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선거, 이것은 잘못된 거죠. A라는 동이 있으면은 그 동 안에 있는 몇 개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함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바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제 2020년보다 이렇게 확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중앙 집중적인 개표소를 만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화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카운티가 있으면은 거기에 한 5개 정도 이제 투표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까서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부재자 투표, 그리고 미국의 우편 투표, 이런 것은 전통적인 룰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투표소 수개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죠. 이때는 사전선거를 해도 됩니다. 사전선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투표소에서 사전선거를 하고 그리고 24시간 주변에서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렇게 딱 봅니다. 그리고 CCTV 켜놓는 거죠. 투표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일 남은 사람들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심들, 의혹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쏟아지는 의혹, 이 중에 95% 정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개혁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까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